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비문학, 그죠? 심화 연계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처럼 뭔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문학 이론적인 개념이 있다기보다도 그때그때 나오는 지문들을 어떻게 푸냐, 어떻게 접근을 하냐. 사실은 유형별, 지문별 접근법이 더 중요한 부분이 비문학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접근법이라는 거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우리가 연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교재 강의를 하면서 접근법은 무수히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뭐 첫 문단을 잘 읽어라. 그렇죠? 각 문단의 뭐 첫째 줄을 잘 읽어라. 뭐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자, 이 심화 연계 강의에서는 그런 접근법보다도 어디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6월 모의고사 때 그리고 작년 수능 때 연계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문학 일단 제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 제재가 그대로 비슷한 구조로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어서 그 똑같은 이론인데 좀 다른 사례에 적용되어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문 지문 그리고 언어 생활 지문을 보면서 활용도가 높은 지문들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이랑 봤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활용도가 높다는 거는요. 누가 야 이거 활용도 높으니까 잘 봐놔. 이런다고 해서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활용도가 높다고 했다면 그게 왜 활용도가 높은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계 대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우리가 사회하고 예술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회와 예술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이거는 이래서 활용도가 높다, 이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사례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자,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경제 내신 시험도 아니고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그래프가 나왔을 때 비슷한 개념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회 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총론이라는 얘기와 강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뭔지 기억나나요?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경제 현상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사회 현상, 개별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사고 방식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접근이 더 많이 나왔지만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별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지문들 중에서 이런 강론을 다루고 있는 지문들을 뽑아봤어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지문만 말해주고 다뤄주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관련된 거 이게 있었고요. 그쵸? 여러분 그 프린트만 보면 됩니다. 의사결정 방식에 관련된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의사표시라는 그쵸? 어떤 적인 법률 용어와 관련된 그런 지문이 있었죠. 이 두 개는요, 뭔가 의사결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의사표시라든가 그 개념들,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거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렇죠.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정말 대통령도 어떻게 하기 힘든 건데 우리 보러 하라니까 정말 미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뭐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경제 지문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과 이론을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그래프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 심화 강의 때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 수능 특강 심화 강의에 선생님이 1시간 내내 그래프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쪽으로 가는 거, Y축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아예 여러분에게 사회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준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못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수능 특강 심화 강의로 가서 그 부분을 찾아 들으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다른 경제 그래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경제 그래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우리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수요 공급 곡선 자체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를 변형한 그래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이 변형된 그래프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모른다면 가서 반드시 그 부분을 듣고 수요 공급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읽는 방법이 어떤 것이구나 알고 오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 수요 공급 곡선에서 출발한 변형된 그래프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제시해 줄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수능 완성 유형편에 138쪽에 나와 있었던 경제 외부성에 관련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부성이라는 거, 외부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과 다른 사례를 가지고, 그죠?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즉, 외부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따져주기가 좋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주 출제위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충동을 느낀다니까요. 이걸로 문제 내고 싶은데 이런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외부성의 개념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성이란 무엇이냐? 지문의 첫째 줄을 봅니다. 자, 외부성이란 한 시장 참여자의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시장 참여자의 이득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경제 활동이 의도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주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줬을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외부성, 외부 효과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외부성엔 두 가지가 있대요.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쉽겠죠. 그쵸?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준 경우가 당연히 뭐겠어요? 긍정적 외부성이고 의도하지 않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당연히 부정적 외부성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건 어디부터냐? 그래프 나오면서죠. 그쵸? 자, 그럼 그래프 나오기 전에, 자, 그래프 바로 가면 어려우니까 가기 전에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외부성,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긍정적 외부성과, 긍정이 뭐야? 자, 긍정적 외부성과 그리고 부정적 외부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자, 우리 지문에는 긍정적 외부성의 예로 뭘 들고 있냐면은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사이의 관계를 들고 있죠. 그죠? 과수원 주인은 사실 양봉업자가 돈 벌게 해줄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과일을 통해서 그 과수원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과수원을 거기에다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과수원이 있으면 과일나무들이 있으면 어때요? 벌들이 많이 날아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벌들은 만약에 양봉업자가 거기에다 벌통을 이렇게 갖다 놨다. 그러면 이 벌들이 과수원에 가가지고 꿀을 쭉쭉 따먹고서는 그거를 자기 벌통에 갖다가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풀어놔요. 그러면 이 양봉업자는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도 아닌데 꿀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으로 인해서 양봉업자가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경우 이게 긍정적 외부성이다 라고 설명이 돼 있죠. 예를 더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국가에서, 그쵸? 자, 국가에서 철도 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역을 하나를 세웠어요. 지하철 막 이렇게 몇 호선 이렇게 연장하고 해서 어떤 동네에다가, 어떤 지점에다가, 어떤 사거리에다가 지하철역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지하철을 개통했다. 자, 이 경우에 그 정부는요, 어때요? 그냥 지하철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자,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상인들 마저 이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지하철역에서 먼 곳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지하철 타기 전에 뭐 과자 하나 사 먹고, 그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그 역 주변에 있는 뭐 편의점에라도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하철역을 만들어 놨더니 그 주변 상권이 발달하더라. 즉, 주변 상인들이 어때요? 이득을 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가게에서요. 자, 어떤 가게에서 방화장치를 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자, 방화장치, 즉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게는 방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즉 이 가게는 불이 날 염려가 없다. 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어떤 가게가요, 막 엄청 불이 잘 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거기만 타지 않죠. 옆 가게로 옮겨 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한 가게가 방화장치를 함으로써 여기에 불이 날 가능성을, 위험성을 줄이게 되면 그 불이 옆 가게로 옮겨 붙을 위험성도 줄어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 가게가 방화장치를 했다. 이럴 때, 자, 주변 가게의 화재 발생률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긍정적 외부성의 예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한 시장 참여자의 어떤 활동이 다른 참여자에게 이득을 준 경우, 이 경우는 손해를 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대형 마트가 들어섰다. 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아마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죠? 대형마트가 생기는 게 왜 문제예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편리한데, 뭐가 문제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들이 다 죽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물론 이 마트의 목적 자체가 주위에 있는 그런 영세상인들을 더 힘들게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어때요? 자,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 영세상인이라든가, 뭐, 재래시장, 자, 이런 곳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자, 이거 뭡니까? 부정적 외부성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요. 자, 담배를 생산합니다. 자, 담배를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담배를 생산해서. 자, 이걸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래요. 자, 물론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담배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은 어떻게 돼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적인 외부성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부성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 정도 예라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래프를 보냐?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요. 자, 긍정적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 우리가 요렇게만 놓고 보면 왠지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발생해야 되고 이거는 안 발생해야 되고 이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성 자체는, 자, 외부성 자체가 이 사회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자, 비효율을 초래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이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이거는 그렇다 치고,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근데 이것도 왜 비효율을 초래할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그래프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는,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뭐죠? 생산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이 수요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선이 공급입니다. 그죠? 오른쪽이 내려와 있다는 뜻이에요. 우하향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가격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어디로 잡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격과 그리고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지금 과수원 주인은요, 그쵸? 자, 과수원 주인은요, 자기 혼자만 생각했을 때, 일단, 자신의 어떤 과일 생산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요만큼의, 자, Q0만큼의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격은 이만큼을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과수원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극대화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과수원 주인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조금 생산해도 안 되고 이것보다 많이 생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양봉업자가 여기 개입을 한다고 칩시다. 자, 양봉업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양봉업자는 과수원의 과일이, 그러니까 꽃이,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봅니다. 그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심어놓으면 벌들이 더 많은 꿀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서, 그러니까 과수원만 있을 때 필요했던 이 수요죠. 수요가 바로 필요한 양이죠. 그렇죠? 자, 과수원만 놓고 봤을 때 있었던 수요량보다 양봉업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될까요? 이건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건데. 자, 수요 곡선, 수요량이 늘어난다. 어디로? 위로? 우리 무조건 증가한다 그러면 위로 가기 쉽죠? 하지만 아니죠. 위로 가는 건 가격이 올라갈 때 위로 가는 거고요. 자, 양이 늘어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양봉업자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으면 이 곡선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실제적으로 그러면 만나게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득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생산량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 소득을 갖다가 따지고 그걸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이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다들 어때요?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과수원업자는요, 자, 양봉업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양봉업자가 자기 형이다. 그래갖고 형이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같은 통장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여기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쪽으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과수원업자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만큼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국가 전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만큼을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자, 어때요?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게 된다.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나는 점이 더 왼쪽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뭐를 예를 들고 있냐 하면은 어때요? 공장,
강상류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강하류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강상류의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장 폐수가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공장 폐수가 흘러 하류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류에 내려오는 어업을 하던 사람은 어때요? 폐수 때문에 고기들이 죽어요. 그러면 쫄딱 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도 역시 똑같은 수요 공급 곡선이 있고 아마도 이 철강 공장 주인은요. 여기 만나는 부분, 그렇죠? 여기 Q 제로만큼의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폐수를 방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폐수를 방류를 했다면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폐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폐수를 방류한 것을 정화해야만 밑에 있는 그 어업을 하는 사람도 이득을 보겠죠. 사회 전체의 이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폐수가 정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폐수가 정화된다라는 거는 뭐죠? 이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하는데 정화시설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급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공급 곡선은 얘죠. 그죠? 자, 공급 곡선이 얘인데 자, 이게 어때요? 공급의 비용이 올라간다? 비용이 올라간다.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수량이라 그랬어요. 생산량. 자, 그러면 공급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그랬으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그쵸? 얘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죠?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여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철강 공장 주인이 사회 전체를 생각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이득만 고려를 하겠죠. 자기 이득만 고려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뭐였죠?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여긴데,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것이 문제고, 자, 이 경우에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다. 어쨌든 둘 다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제시되어 있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철강 공장 주인이요. 자기는 그거를 하고요. 부인이 밑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같은 집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 이득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철강 공장 따로, 어업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묶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과수원업자와 양봉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둘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자,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외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 내부화란 무엇이냐? 해당되는 두 경제 주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외부성과 관련된 거 사례도 많고 그리고 그래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 EBS와의 연계, 체감 연계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그 만점자를 1%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면 분명 이 부분이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용도 높은 지문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외부성의 개념,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고요. 이 경우에 둘 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걸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내부화라는 그런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그 수능 완성 유형편에 84쪽에 나와 있었던 지문입니다. 자,
독점 사업자와 관련된 그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독점 기업이 뭐 어떻고 하는 얘기들 이게요. 실전 모의고사 3회에 가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사실 출발점은 같아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자, 독점 기업의 경우, 자, 이때, 특히 뭔가 이렇게 공공재와 관련된 것들 있죠. 뭐 수도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업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 독점을 하게 되다 보면 어때요? 자기만 그걸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엄청나게 가격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조금 생산하고 가격은 많이 불러서 이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독점 기업을 규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편에 나와 있었던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사기업에 맡기되 정부가 규제를 하든 어쨌든 그런 모든 이런 독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어떤 사회의 공공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두 개의 지문을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프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모르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개념에 대한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 자, 일단 그 독점 기업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지문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전히 어때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여전히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롭게 보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너무 길게 그렸다. 자, 이 아래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아, 내려와야 되는구나. 네. 자, 요렇게 수요 곡선은 요렇게 내려오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로축에 들어가는 거는 뭐 가격, 그죠? 뭐 비용, 한계,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로축에는 뭐가 있냐? 수량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은 알겠죠? 그쵸? 수요 곡선은 뭐죠? 가격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수요량은 적어집니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사고 싶은데 만약에 라면이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라면을 먹으려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라면 하나에 50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라면을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적고, 그렇죠?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많아진다라는 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죠. 뭐냐? 바로 여기 밑에 선에 해당하는 게 한계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한계 비용이란 무엇이냐? 자, 밑에 설명이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다. 라고 돼 있죠? 뭔 소린가? 얘는 또 뭐라고 돼 있냐? 평균 총 비용이라고 돼 있죠. 자, 평균 총 비용? 이건 또 뭔가? 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라면을 예로 들었으니까 끝까지 라면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을 100개를 만들 때, 거기에서 한 단위를 늘려서 101개를 만들 때, 한 단위를 늘려서 102개를 만들 때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한 단위씩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몇 개를 생산하든 한 단위 증가할 때 드는 비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한 개 만들 때와 두 개 만들 때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딱 한 개만큼의 재료값이 더 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재료값 밀가루나 뭐 스프의 원료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에다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전기를 썼다면 전기료, 그쵸? 뭐 물을 썼다면 수도세 이런 것들 다 합했을 때 자, 한 개를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라면 하나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 라고 한다면 두 개 생산하는 데는 200원이 들고 세 개 생산하는 데는 300원이 드는 겁니다. 하나씩 더 만들 때 그냥 계속 100원이라는 한 개 비용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평균 총비용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한 단위 늘어날 때 되는 거 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밀가루랑 무슨 스프 재료랑 뭐 물이랑 전기만 있다고 해서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장을 세워야 돼요. 공장을 세우려면 공장을 세울 땅도 사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땅 사야지, 그 다음에 공장 거기에 세워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기계 사야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처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죠? 처음에 한 번 사놓으면 그 뒤로는 뭐 라면 한 개 만들었다가 두 개 만든다고 또 사고 세 개 만든다고 또 사지는 않죠.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면 어때요? 조금 생산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하는 게 이득이겠죠. 기왕이면 기계 한 대 샀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만 만들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개, 막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어때요? 본전이라도 찾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평균 총비용은 어때요? 수량이 많아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용이요. 왜요? 처음에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 만들 때 거기에 땅값, 무슨 뭐 공장, 건축비, 뭐 기계값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근데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이니까 그 많은 비용들을 라면의 개수로 나눠주게 된다면 평균 총비용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독점 사업자에게 정부가 무슨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가격에 상한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점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고 조금만 생산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소비자들이 어때요? 불만을 많이 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규제를 해서 너네 그렇게 많이 돈 받으면 안 돼 라고 하고 너네 딱 요만큼만 돈 받아. 자, 이 지점에서 가격을 만약에 묶었다고 하자. 자, 가격 상한을 여기로 두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때요? 자, 가격 상한 너네 이 가격 받아라 라고 한다면 자, 이 공장은 얼만큼을 생산하게 되느냐?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의 수요량만큼을, 그쵸? 그때의 수요량만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량. 그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의 양을 생산할 때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익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들인 돈, 그쵸? 이거를 하나를 팔아서 받은 돈에서 이 사람들이 라면을 만드는데 들인 돈을 빼면 그만큼이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생산량을 냈을 때 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평균 총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생산량에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생산하는데 들인 돈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만큼 하나당 요만큼의 가격의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 개당 가격의 이익에다가 총 생산량, 총 몇 개를 했냐? 요만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한 개당 얼마 이익 받냐? 곱하기 몇 개 팔았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몇 개 팔았냐? 라는 생산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득이 남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그쵸? 그 사각형이 뭐다? 기업의 이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기업의 이윤이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전편에 나와 있었던 그래프도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거기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윤이 아니라 뭘 따지고 있죠? 거기 색칠된 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손실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건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제도는 뭐냐면은요, 가격 상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격 상한을 두었을 때 기업이 이익을 얻는 부분, 평균 총 비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에서 평균 총 비용을 뺀 만큼 이게 그 이윤의 세로축이 되는 거였죠. 세로변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정부가 비용을 뭘로 정했냐? 가격 상한을 둔 것이 아니라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기업은 이만큼의, 자, 한계 비용은 어차피 여기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기업은 이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산하는 데는 평균 총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는 이만큼의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만큼 돈 들여서 만들어 놨더니 가격을 이만큼밖에 못 받게 한다? 이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당 생겨난 마이너스 금액에다가 총 개수를 곱하니까, 자, 이만큼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손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자, 어떤 경우에는 이윤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겠죠? 자, 정부가 가격을 무엇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들이는 돈은 이거라는 거. 그래서 자, 요 곡선 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몇 개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경제 그래프 하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하고 아까 우리가 외부성에서 살펴봤던 그래프하고 그거 두 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그래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 꼭 알고 가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술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 지문,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지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예술, 총론과 강론을 모두 얘기해 줄게요. 자, 무엇이냐? 수능 특강 때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예술 지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자,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오냐? 내용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형식을 중시하는가? 이런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자,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미술, 두 번째는 음악이에요. 자, 미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었던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 미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 수능 완성에는 하나이지만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 가게 되면요, 이집트 미술이 2번이나 더 나와요, 지문이. 즉, 우리 연계 교재 안에 이집트 미술과 관련된 지문이 3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둬야겠죠? 그죠?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쩌다 찍어가지고 얻어 걸려도 확률이 높잖아요. 개념이 하나인데. 자, 이집트 미술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개념은 뭐였냐? 바로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산자들이 이렇게 보고 감상하고 아, 아름답다, 뭐 감동적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만든 미술이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미술이다 보니까 뭔가 산자들이 이렇게 보고 정말 진짜 같아. 이게 되게 사실적이야. 뭐 그런 정말 똑같이 그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주술성이 있는 신비한, 종교적인 그런 그림들을 더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 이게 2번 문제의 보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대로 그린 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그릴 거예요? 저 한쪽 팔 안 그리겠죠. 보이는 대로 그리면. 왜? 지금 여러분한테는 제 팔이 하나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인물은 완전한 형태로 그렸다. 그리고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을 특징을 잘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그리기보다는 측면에서 그려야 되죠. 왜요? 정면에서 그리면 코가 안 보이잖아요. 특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코가 낮은 사람들은요. 콧대가 낮은 사람들은. 자, 근데 옆에서 그리게 되면 어때요? 코라는 게 그래도 있구나. 그쵸? 여기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구나. 얼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은 바로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모습을 그리면 눈을 어떻게 그리죠? 자, 옆모습을 그리면 눈은 이렇게 그려야지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얼굴은 옆모습인데 눈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다는 걸 무섭게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그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유는 뭐다? 이 형태에 비해서 눈이라는 속성을 더 잘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죠. 팔다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옆모습을 그리면은 팔은 한 개밖에 없죠. 하지만 사람 팔이 두 개니까 앞모습에서 그리는 게 훨씬 더 그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자, A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뭐다?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죽은 사람, 그 사후 세계에도 그 왕이나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요. 하인들이 그들에게 재물들을 갖다 바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인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신체의 어떤 다른 부위들이 하나라도 없게 되면 재물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A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수능에도 나온다니까요. 자, 인터넷 수능에 무려 2번이나 이집트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 먼저 첫 번째 그 인터넷 수능에 나와 있는 제목을, 지문을 보시면은요. 거기도 역시 A라는 부분이 있죠. 내용,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얘가 조금 다를 뿐이죠. 나무는 측면, 옆모습은 위에서 본 모습, 물고기와 새는 옆모습을 그리게 했다. 그게 뭐예요?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설명한 예죠. 무슨 얘기냐? 나무는요, 우리가 나무를 옆에서 봐야지 나무의 형태를 제대로 가장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본 나무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나무의 특징이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물고기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물고기 그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 옆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학생들이 물고기의 앞모습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그린 사람 없다는 얘기죠. 왜? 이걸 봤을 땐 사실 얘가 물고기인가? 잘 모르죠. 물고기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옆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도 어때요? 앞에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봤던 지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유가 뭐냐? 자, 여기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면, 인터넷 수능 거기 9번 문제를 보면은 좀 더 이게 구체화돼서 나와 있죠. 그쵸?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아마도 그것은 이집트의 그림들이 지상에 세력자가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 진짜 하인들이나 사물 대신에 그 대용물로서의 동반자들을 제공하려 했던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진짜 하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묻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림을 가지고 가서 넣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그림들을 하인 대신 데려갔다고 한다면, 자, 죽은 후에도 이승에서와 같은 삶을 살도록 사물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강조해서 그려 넣었고, 자,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원근법으로 단축되거나 잘려나간 팔을 가진 사람들이 저승에 간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을 받거나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렸던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문 말고 인터넷 수능 비문학의 이집트 미술 지문이 또 나와요. 자,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자, 모든 이집트 미술은 다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그러니까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는데 눈은 앞에를 보고 있고, 또 몸은 정면으로 해서 팔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인터넷 수능 211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 그 지문에서는 예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와 나가 있어요. 자, 가를 보면 좀 전에 했던 얘기처럼 얼굴은 옆으로 되어 있고 몸은 앞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보면은요. 안 보이죠. 그쵸? 그림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을 보세요. 설명을 보면 중앙에 있는 악사를 포함한 두 여인은 정면에서 포착한 모습, 우측에 있는 무의 두 사람은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만을 그렸다. 이게 뭐예요? 자, 원래 좀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그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얼굴은 앞에서 본 거, 얼굴은 옆에서 본 거, 몸은 앞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그려서 조합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악사와 무희는 어때요?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앞에서 본 모습만 그렸다는 거예요, 악사는. 무희는 옆에서 본 모습만 그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자, 이 지문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은요, 파라오나 귀족처럼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림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게 그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부나 무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거죠. 옆으로 서 있으면 그냥 옆으로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팔 한쪽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 이집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거는 보이는 그 순간을 그린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순간적인 존재일 뿐 파라오나 귀족들처럼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자, 이집트 미술에서 자, 상류층을 그린 그림과 하류층을 그린 그림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하나에는 영생 불멸의 인식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에는 어떤 찰나적인 순간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게 되죠. 결국 뭡니까? 미술, 작품이란, 하나의 그림이란 우리가 세계를 또는 인생을 또는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집트 미술에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인터넷 수능의 그 세 번째 지문이, 선생님이 여기서 세 번째로 제시해 놓은 지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삶에 대한 인식이 자, 삶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개념으로 뭘 보도록 하냐 하면은요, 이제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 수능 완성에 기악 음악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악 음악, 뭐 표제 음악 해가지고요. 우리 유형편에 10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7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 7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길래 저는 그 친구가 사인을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질문을 하러 왔더라고요. 자, 무슨 질문을 했냐? 이 7번 문제를 질문했어요. 왜 1번이 답이냐? 3번은 왜 답이 아니냐? 이거를 물어봤었거든요. 자,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 지문 자체에서 표제음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표제음악이 일단 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물론 감으로 맞힐 수는 있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근데 표제음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좀 더 우리가 미심쩍지 않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표제음악에 대한 그 궁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역시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 이 비슷한 이것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술 지문으로 118쪽에, 인터넷 수능 118쪽에 나와 있었던 그런 지문인데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거기 보면 인터넷 수능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음악은, 자, 표제 음악에서 기악 음악이 아니구나. 자, 절대 음악으로 자, 중심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가해놓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게 바로 인터넷 수능의 2번 문제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표제음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 지문을 한번 보세요. 지문을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 것이 바로 일정한 내용을 담은 기악, 즉 표제음악이다. 나와 있죠. 자, 표제음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음악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의 기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사랑의 슬픔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음악 자체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표제음악입니다. 그에 반해서 절대음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음악은 그 지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음악이라는 것은 꼭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그 형식만으로 음과 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조화만으로도 그것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음악 자체가 형식만으로도 뭔가를 우리의 정신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절대음악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능 이 지문의 마지막에 보면 한슬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한슬릭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수능 완성 지문에 나오는 한슬리크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음악이 어떤 정신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자, 정신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용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 형식만으로도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대립은 결국 내용과 형식의 대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음악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미술로도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딱 봐서 그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있고 도대체 뭘 그린 건지 모르겠는 그림이 있습니다. 뭘 그린 건지 모르겠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잔다르크를 그린 거구나, 뭐 나폴레옹이 이기는 장면을 그리는 거구나. 자, 그렇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에 비해서, 자, 추상화라는 것은 뭐다? 반대쪽에 있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까 절대음악이라는 것이 음과 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뭐 수학적인 질서를, 뭐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상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왜 몬드리안의 그림 아세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몬드리안의 그림은 몰라도 이렇게 막 네모 쳐져 있고 그런 거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가끔 무슨 에어컨에도 그런 무늬가 있고요. 그쵸? 뭐 어디 그런 거 뭐 이렇게 걸려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건 뭔가요? 그 직선과 직선들, 그 수많은 사각형들, 거기에 칠해져 있는 색깔.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뭘 그린 건지는
모르죠. 그러면 몬드리안은 뭘 그린 건지도 모르는 그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비례미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뭐 4대3 뭐 이런 비례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느냐? 결국 비례라는 거는 수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어떤 질서, 규칙,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 그림이 바로 추상화이고 이것을 우리가 음악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대응시키게 되면 절대 음악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선생님이 사회 지문하고 예술 지문 살펴봤어요. 사회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그래프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나왔을 경우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품이 나오고 무슨 뭐 미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든 간에 이것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냐, 내용을 중시하느냐, 형식을 중시하느냐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보신다면 거기 나와 있는 적용 문제들 다 푸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 비문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학과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